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이 떨고 있다. 2. 1억 달러. 한국에게 수출 규제를 가한 후 삼성 등으로부터 국산화 역풍을 겪었던 일본이 그 반격으로 놀라운 일을 발표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을 완전히 능가해버리는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한 것인데, 수많은 언론들은 일본의 무모함에 황당함을 드러냈고, 이를 본 일본인조차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대실패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몰락위기에 빠진 일본.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도요타 등 일본 기업 8곳이 모여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회사 설립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본 일본 내부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 회사의 명칭은 라피더스로 라티너로 빠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의 필수적인 이나노급 첨단 반도체를 2027년부터 양산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는 도요타와 키옥시아, 소니 엔티티 소프트뱅크 애니시 등의 출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연구개발 거점의 기초를 다지는데 700억 엔을 지원하고, 도요타, 엔티티, 소니, 키옥시아 등 7개 회사가 각각 10억 엔, 그리고 미쓰비시 은행은 3억 엔을 출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신회사 설립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 미국 IBM 등과 차세대 반도체 공동 연구를 담당하는 새로운 조직을 세우고 양산과 연구 부분에서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삼성과 인텔 TSMC의 파운드리 개발 일정까지 소개하며 자신들이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상태입니다. 신규 회사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인 도쿄일렉트론의 전 사장과 미국 웨스턴 디지털 일본 법인장 등 반도체 경험이 풍부한 이들의 합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측은 이를 바탕으로 2나노미터 이하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본 일본인들은 황당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일부 반응을 보면 일본을 대표하는 민간 8개사의 합계 투자액이 80억 엔 정도라니 기가 차다. 왠지 히노마루 연합 반도체 같아서 엘피다가 생각난다. 엘피다도 무너졌고 일본 디스플레이도 끝장나고 있는 판국에 이것도 안 되겠지. 나라의 지원이 단지 700억 엔이라니 TSMC 설비 투자 규모는 5조 엔 정도다. 이것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ASML 노광 장치일 때 가격이 400억 엔인데? 이렇게 일본 정부의 투자 지원과 기업들의 참여가 미약하다고 한탄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 대표 기업들이 10억 엔 정도씩을 출자하는 것은 기부금 정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마지못해 이름을 올렸고 반도체 성공에 대한 기대가 없음이 드러났다는 평가죠. 1990년대 5조 엔 정도이던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 업체들은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보였지만 현재 50조 엔 규모로 급성장한 시장에서는 10% 정도로 추락한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주도로 살리려 하는 상황인데 과거 사례는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장기의 별칭인 히노마루 연합이라는 용어를 즐겨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주도 사업에서는 크게 3번의 실패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일본인들이 언급한 것처럼 엘피다, 메모리의 파산이었죠. 1999년 애니시와 히타치 등이 디램 사업을 통합해 엘피다, 메모리를 만들었고 2003년에는 미쓰비시 전기의 디램 사업을 흡수하며 삼성 추격에 열을 올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들어 사업이 어려워지자 일본 정부는 공적 자금 300억 엔을 투입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3년 후 엘피다는 파산했고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패는 2012년 만들어진 재팬 디스플레이 JTI 관련입니다. 히타치, 도시바, 소니 등이 액정 사업을 통합해 한국 LCD 산업을 타도하겠다며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2020년 주력 공장을 매각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페이스 제트 사업입니다. 2008년 일본 정부는 1,500억 엔 중 500억 엔을 지원하며 소형 여객기 개발 사업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만 6번 연기하며 9년간 시간을 끌었고 개발비도 7배인 1조 엔으로 증가했습니다. 결국 2020년 해당 사업을 주도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봤으며 현재는 사실상 개발을 포기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에서도 재팬마린 유나이티드와 이마바리 조선 등이 뭉치며 한국을 넘어서려 했지만 현재는 신규 수주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미국과의 협력입니다. 일본 대표들은 최근 미국을 찾아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을 함께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구과정에는 도쿄대 산업기술원 이화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며 IBM을 포함한 미국과 유럽 기업의 합류도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한국과 대만에 밀리던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2나노를 개발해 삼성과 TSMC를 따라잡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는 2025년 2나노급 공정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양자 컴퓨터와 AI는 물론이고 차세대 미사일과 레이더, 전투기 등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으로 평가받는 부품입니다. 회로 선폭이 좁아질수록 소비 전력은 줄고 정보 처리 속도는 빨라집니다. 이에 미국과 일본이 자국 내 생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13조 원 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에 3,500억 엔, 첨단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데 4,500억 엔, 히토류 같은 반도체 필수 소재를 확보하는 데 3,700억 엔을 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협력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합니다. 이들이 오랫동안 반도체 설계나 소재 부품 장비 등에 초점을 맞춰왔던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생산에 필요한 기술자나 노하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본 교수는 반도체 강국 한국이 10년 이상 장기 계획을 세우는 마당에 일본은 20에서 30년 이상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또한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대만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TSMC나 삼성 공장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진핑은 군복을 입고 작전 지휘센터를 방문해 전쟁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언제라도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앙군사위 총사령관 직함을 추가하며 군부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 상황입니다. 이를 간파한 일본 역시 대만 TSMC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며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에 건설 중인 TSMC 공장에는 최대 4,700억 엔을 지원하고 일본 키옥시아와 미국 마이크론 또한 보조금을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대규모 투자로 고용과 임금 상승 같은 경제적 효과를 노리는 것뿐 아니라 엔화 가치 하락을 투자 유치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2차 추경 예산 마련을 위해 22조 엔 이상의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올해 발행되는 국채 규모는 62조 4천억 엔으로 불어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2020년 110조 엔 발행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로 인한 일본 정부의 부채는 연말이면 1,300조 엔에 다다를 전망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62%가 넘어 주요 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황인데 반도체까지 살리려다 보니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TSMC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공장을 유치했지만 이 또한 10에서 20나노 급으로 최첨단 반도체가 아닌 상태라 미래에 대한 희망은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TSMC는 일본 내 반도체 인재가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지역 대학과 손잡고 인재를 키우려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구마모토대는 2024년도까지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학제를 재편하는 것은 거의 반세기 만의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인재를 구하기가 어려워 대학에까지 독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IEC 총회 때 차세대 반도체 및 나노기술 13종을 국제표준안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초당 1,000조 번의 연산을 해내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평가 방법 5종과 금속보다 200배 단단하고 1,000배 이상 가벼운 첨단 소재 그래핀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 승인을 거쳐 2에서 3년 후 최종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총회에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76개국 2,0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는데 그들은 한국의 엄청난 기술을 확인하고 크게 놀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까지 1.4나노 공정 파운드리를 양산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6월 3나노를 시작으로 TSMC를 따라잡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 말쯤이면 평판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3나노 이하 공정은 2025년까지 7배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와의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져 있지만 10나노 이하 비율은 6, 4 수준이라 기술 개발로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고객 수는 2019년 대비 현재 2배 이상 증가했고
2027년에는 5배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 첫 스마트폰 고객은 구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3년 출시 예정인 구글 픽셀 9의 AP 설계와 제조를 삼성이 맡은 상황입니다. 구글 스마트폰은 2021년 말 기준 시장 점유율이 3%에 불과하지만 2023년 스마트폰 판매량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중요 테스트 업체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애플 또한 내년 TSMC의 3나노 공정을 활용한 스마트폰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판매수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3나노 공정의 기술력 차이를 간접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TSMC는 3나노 공정 기술 개발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9월부터 생산하기로 했으나 장비 수급 문제로 일정을 4분기 말로 연기했을 정도입니다. 이에 실망한 고객사들이 50%에 가까운 대량 주문 축소 오더컷을 낸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추격 기회로 삼는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올해 54조 원 투자를 그대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 기업 8곳이 800억 원을 투자한다고 과연 삼성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최근 중국인들이 해외의 공항에 도착해 받은 대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에 있는 국제공항 엔테베 공항이었는데요. 공항에 있던 현지인들이 자신들이 중국인인 것을 알아채자마자 도끼 눈으로 쳐다보며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함께 도착한 한국인들은 친절한 목소리로 큰 환영을 받는 상황. 중국인들은 도무지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고 하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한국인을 중심으로 많은 우간다인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가운데 자리에 참석한 고위 관료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까지 나서서 한국인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한국인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간다 유일의 국제공항 엔테베 국제공항의 개선 사업 종료식의 모습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협력이 2022년 들어서 비로소 마침표를 찍은 자리였는데요.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은 엔테베 공항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던 엔테베 공항은 이제 당당히 국제공항을 자칭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공간과 첨단 시설을 갖춘 어엿한 아프리카 허브공항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허브공항의 지위를 갖출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한국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내륙 국가인 우간다 전체의 항공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엔테베 공항의 첫 시작은 매우 미약했습니다. 아프리카 내륙의 물자 및 인구 이동에 있어 핵심이 되겠다는 취지로 세워졌지만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는 아프리카 한복판에서 국제공항 수준의 시설을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항공 시스템을 운용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전자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 치명적이었죠. 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운항 정보를 보드판에 손으로 적어 걸어 놓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다 보니 당연히 화물 운송에 있어 오류가 빈번하게 나왔고 처리 속도 역시 늘어졌기에 항공사들은 엔테베 공항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간다에 반드시 가야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아무도 찾아오려 하지 않게 되자 당연히 엔테베 공항은 만년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그렇다고 엔테베 공항 현대화를 위해 투자를 하자니 우간다 재정상 그럴 여유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당시 우간다 대통령이었던 요웨리 무세베니는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고자 국제공항 운영 노하우가 있고 항공 서비스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제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고품격 서비스와 선진화된 항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국제공항이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명성을 전해들은 우간다는 한국의 도움을 받으면 2013년 한달음에 한국으로 달려온 무세베니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때부터 엔테베 공항 현대화 사업을 둘러싼 한국과 우간다의 공동전선이 시작됐죠. 현장에 파견된 인천공항 관계자는 일단 수기 시스템을 전부 폐기하고 전자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인천공항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제공항의 정보 처리량은 매우 방대한 데다가 정확한 내용을 실시간 처리까지 해야 하므로 수작업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동화 작업을 서두른 덕분에 금세 주요 시설물과 장비 점검, 항공기 위치와 상태, 날씨 등 공항 운영에 필요한 실시간 정보 제공을 전면 자동화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기존에는 관제탑 높이가 너무 낮아 활주로 상황을 볼 수가 없었는데 관제용 CCTV를 설치해 이를 해결하면서 안전과 보안도 개선했죠. 국제민간 항공기구 ICAO가 권고하는 성능 기반 항행 PBN 이행률은 당초 목표였던 70%를 훌쩍 뛰어넘어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성능 기반 항행이란 항공기의 전자장비에 목적지의 좌표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GPS 신호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현재 위치를 계산, 입력된 위치까지 항공기가 비행하는 것을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과거의 엔테베 공항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대형 LED와 키오스크도 한국이 설치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엔테베 공항의 한국의 손길이 닿기 시작하면서부터 몰라보게 바뀐 자 점점 이용객이 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같이 진행되었는데요. 운영에 혼선이 오지 않도록 한국공항공사의 전문가를 우간다에 파견해 직원 및 관계자 69명에게 연수를 제공, 완벽하게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끝마치고 자동화된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서 마침내 엔테베 국제공항은 제대로 된 공항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연간 350만 명이 이용하는 대형 국제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투입한 자본은 10여 년간 133억 원으로 그리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엔테베 공항을 훌륭한 국제공항으로 바꿔놓는 노련함에 전 세계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프레드 비야무카마 우간다 건설교통부 차관은 한국의 도움 덕분에 자동화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말하며 신속 정확한 공항이 된 엔테베 공항은 세계 화물 운송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한국이 전수해준 노하우가 아니었다면 우간다가 감히 국제공항을 꿈꿀 수 없었을 텐데요. 인천공항은 단연간의 운용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 엔테베 공항 외에도 제3세계 여러 국가를 상대로 공항 서비스 교육 및 선진 시스템 이식을 지원해왔습니다. 2009년 이라크 아르빌 신공항 운영에도 인천공항은 컨설팅을 지원하며 일찍부터 한국식 공항 서비스를 타국에 이식하는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이라크의 쿠르드 지방정부와 3,150만 달러 한화로 441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2014년까지 정보통신기계 설비, 전력 항행시설 등 인천공항이 가진 노하우를 전수해줬죠. 덕분에 아르빌 신공항은 이라크의 대표적인 국제공항이 될 수 있었고 많은 외국인 관광객 역시 유치할 수 있는 공항이 되었습니다. 운영한 지 겨우 10년밖에 되지 않았던 인천공항이 세계 각국의 국제공항 개발 및 운영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단기간에 서비스 품질 1위 국제공항으로 올라섰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타 선진국의 오래된 공항들이 단연간 쌓은 노하우보다 인천공항이 더 앞섰던 것이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도 안전 분야 기술을 지원했고 수라바야 공항 운영 지원 사업, 필리핀 마닐라 공항 제3터미널 기술 지원 사업 등 수도 없는 공항 건설 및 서비스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며 한국 공항의 우수한 운영 노하우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덕분에 유럽과 미국, 러시아, 중동 국가를 막론하고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국가가 끊이질 않았고 우간다 역시 이 도움을 찾아왔던 것인데요.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이러한 수출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로 여행과 관광업 전체가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리던 2020년과 2021년 무렵에도 우수함을 드러내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1등의 품격이 어떤 것인지 과시하며 다른 공항의 모범으로 자리 잡은 인천공항은 많은 공항 관계자들이 꼭 일하고 싶은 곳으로 손에 꼽으며 한국의 이미지 개선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달리 돈과 이득에만 눈이 먼 어떤 국가는 어떻게든 다른 나라의 핵심 인프라 시설을 악하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는데요. 바로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1대1로 사업을 통해 막대한 차이나 머니를 뿌려대던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를 협박하는 짓까지 일삼는 것으로 악명이 높죠. 불행히도 우간다와 엔테베 공항 역시 그 관역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을 통해 획기적인 체질 개선을 마치기 전까지 공항 운영도 잘 안 되고 돈도 없었던 우간다는 그만 중국의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2015년 우간다 정부는 엔테베 공항 확장을 위해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2억 달러를 빌렸는데요.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라는 우월한 입지 조건 때문에 1대1로 사업을 중요한 퍼즐로 꼽히던 엔테베 공항이 제 발로 일 안으로 걸어 들어오니 중국은 선뜻 돈을 빌려주면서 일단은 간다. 정부를 안심시켰습니다. 중국이 낮은 금리와 함께 상환 일수도 대폭 늘려주는 안을 해오자 우간다 정부는 방식하고 말았죠. 하지만 중국은 독소 조항을 숨겨두고 간다 정부를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간다 정부의 거금을 빌려준 중국 정부는 어느 순간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을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채 규모가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파악한 뒤 국정부는 받아낼 생각도 없는 돈을 내놓으라고 우간다 정부를 압박하면서 짜로 원하는 것을 넌지시 꺼내놓습니다. 바로 공항 그 자체죠. 빚을 내세워 해외 인프라의 운영권을 앗아오는 것이 중국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1대1로 사업을 위해 주요 항만 및 공항 시설을 듯이 이용해야 했던 중국 입장에선 우간다의 빚을 이용해 항만 및 공항 시설을 째로 삼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간다는 독소 조항에 따라 엔테베 공항 산밑 계획을 수립할 때 중국 수출입 은행의 승인을 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